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철회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상황에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들이 발목이 잡힌 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 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이 모두 멈춘 상황인데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수정안을 만들어서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설 방침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하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망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신뢰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에서 일주일간의 휴전이 끝나고 경찰과 시위대가 다시 충돌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5.18 민주광장 등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과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를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에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법 제정안 2건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사위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법안이 오늘 자동 부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로 강경해진 국회 대치 상황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조종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어제까지였죠. 예상했던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과 자유한국당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올해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겁니다. 이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5년 연속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또 힘을 합쳐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치 상황에 있는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안은 감산조차도 다 못 끝내고 징액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를 해야지 무슨 장사하듯이. 자유한국당은 계속된 논란에 예산안과 민식이법 우선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일 이후에 여러 차례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공세에 맞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기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후 임시국회에선 바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임시회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오는 9일이 D-Day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수십 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경우 민생 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등 여러 당과 공조해서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한국당이 하루빨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자충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 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에 맞설 방침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 전해드리고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미국에 내는 방위비 중 약 2천억 원 이상이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2조에 달합니다. 이른바 방위비 미집행금입니다. 미집행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국 몫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1조 300억 원에서 5조 8천억 원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에서 열릴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미집행금을 카드로 내세워 과도한 방위비 인상의 불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우리 국회가 미집행금 해소를 권고한 만큼 현 상태에서 과도하게 방위비를 올려봤자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미국 측이 5배 인상 요구를 꺾지 않을 경우 시한을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걸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위비 협정의 종료 시한은 이달 말까지.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마지막 달이 찾아왔고 한미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4차 회의에 돌입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협정 만료 시한이 이달 말인데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역시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받아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방위비를 올리기로 결정해 이 부분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방위비 협상에 나서게 되는 우리 대표단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죠? 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곳 워싱턴에 도착해서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3차 서울 협상이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미 양국 간 증액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분담금에 대한 개념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또 군수 지원비 등 3개 항목에만 분담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작전 관련 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증액이 가능하도록 기존 틀을 깨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협상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방어 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미국의 혜택을 보는 동맹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며 기존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아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위비 지출을 올해 4.6% 올려서 내년까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돼 온 지출액을 1,3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위비 지출 누적액이 2024년까지 4천억 달러, 4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By the end of 2024 will be 400 billion US dollars. This is unprecedented progress. Please, President Trump. 나토는 특히 미국의 운영비 분담률을 연간 22%에서 독일 수준인 1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해마다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는 나라도 9개국으로 늘어난다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나토가 미국의 압박에 일단 두 손을 든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과를 내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으로 떠나면서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ecretary Stoltenberg said that we were responsible. I was responsible for getting over $130 billion extra from other countries that we protect that weren't paying. They were delinquent. 미국이 이 같은 나토 선례를 토대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신뢰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곧 열릴 텐데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벨기에 현지 시간 3일에 열리는 유럽연합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다시 한번 화웨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럽 동맹들을 향해 네트워크와 관련해 중국 회사들을 신뢰하지 말라며 중요한 인프라 통제권을 화웨이에 넘겨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5세대 이동통신 5G와 관련해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꺼낸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렇듯 에릭슨, 노키아와 같은 유럽 기업들도 고품질 5세대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들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기업들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이들 기업은 법을 준수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압박한 것입니다. 특히 영국 현지 시간 3일과 4일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국은 유럽을 상대로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웨이는 최근 대만 기업에 스마트폰 5천만 대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올해보다 20% 늘어난 3억 개로 잡으면서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주말에 홍콩 시위는 다시 격화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홍콩 사태가 다시 최악으로 가는 건지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사관 앞에 홀로 섰습니다. 인권 침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관용차로 몸을 돌려 글귀를 들어 보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의 1인 시위입니다. 1일에도 대규모 경찰 폭력이 홍콩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매우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넌벽과 대자보, 그리고 침묵행진. 지난달 23일 중국 대사관 앞 집회엔 20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지난 10월부터 주말마다 홍대 입구역 앞에서 연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1인 시위는 대학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로부터 연대를 했습니다. 1인 시위 릴레이는 오늘 5.18 민주광장과 내일 국회의사당 앞을 거쳐 마지막 날인 모레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경남대학교 10.18광장에서도 이어집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참변을 당한 가족은 사냥을 하기 위해 사우스다코타주에 왔다가 아이다호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2명이 탄 비행기는 지난달 30일 체인벌린 공항을 출발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한 9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건강의료업체인 카야니 창업자 가족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사고 당시 이 지역에 겨울폭풍 경보가 발령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조사당국은 엔진 이상으로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려던 비행기가 인근 지역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can imagine, we're very fortunate this plane could have dropped on 281. It could have dropped on an apartment complex. As tragic as it is, it could have been much worse. 미국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그 밖에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들 좀 더 보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축구 역사를 또 새로 썼습니다. 축구계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에서 22위를 했는데요. 아시아 선수로 최고 순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축구 선수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올해 1위도 궁금했는데 역시 메시였네요. 네. 2019 발롱도르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발롱도르 64번째 주인공은 예상대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올해 피파 올해의 선수에 뽑힌 데 이어 발롱도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수상으로 메시는 개인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차지해 공동 기록을 갖고 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최다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호날두는 올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발롱도르에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22위를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발롱도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발롱도르는 이 축구계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개인상인데요. 1959년부터 프랑스 일간지 프랑스 풋볼의 주도로 주어지는데 친분과 인기가 아니라 오로지 성과로만 평가가 되면서 권위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어린이 희생자가 또 나왔네요. 현지 시간 2일에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에 있는 한 학교가 터키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으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또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가 합세해 휴전에 합의했다가 다시 공격을 재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에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와 공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면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초에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대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다며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피해 아동과 부모,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책 발표나 재난 상황, 국경일 행사 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현장 동시 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사 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된 단지 5곳 가운데 4곳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둔촌주공은 내년으로 미뤘고 옛 MBC 부지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후분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만 예정대로 이번 달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이 만 53세 이상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년치 월급을 주는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웠는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6%가량 줄었고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착륙 도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공항 측이 안전을 위해서 공군과 민간 비행을 한때 중단시켰습니다.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에게는 해임이,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미추홀구의 공원 정비 조성 공사를 끝내고 함께 술자리를 한 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화물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근길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늘부터 28년 만에 가야전을 엽니다. 국내외 30여 개의 기관이 소장한 가야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유물 2,6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충남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제 귀걸이 한 쌍이 나왔습니다. 길이 4cm의 가는 금살을 사슬처럼 만들어서 맨 아래 저렇게 장식을 달았습니다. 백제시대의 금속 공예를 연구하는 데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됩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가족 이름으로 월 2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행사에 반려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망고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관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후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권양수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보낸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운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하루 만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졌고요. 특히 중북부 지역에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곳곳 눈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눈이 날리거나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역시 눈의 양도 많겠는데요. 최고 5cm의 상당한 양이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5도, 청주 6도, 광주와 대구는 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5도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중강은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추위가 더욱 강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씨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여러 통의 유서를 썼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국과수는 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A씨는 숨지기 전 A4 용지 9장 정도의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인과 자녀, 형제와 친구 등에게 각각 미안함과 당부를 담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는 3문장가량의 유서를 따로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윤석열 총장께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랍니다라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은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보도했는데 새롭게 파악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자 검찰은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국과수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대구시 송현동의 한 원룸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발견됐는데 손에는 흉기를 막을 때 생기는 방어흔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원룸 안팎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시 고잔동 해안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정모 씨가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5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앞에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팔꿈치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1명은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 중 한 대는 엔진룸 부근에서 불꽃이 일어났지만 소방당국에 의해 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 모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28일이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개편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까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시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선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두 달 전에 이곳 맞짱 토론에 나오셔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최소 정시 모집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40% 이상으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예, 이번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가담한 공정성이다. 네. 분명히 한 걸음은 진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다 말았다. 가다 기본적으로 말았다. 네. 기본적으로 정시 수능 이것이 한 50% 이상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공정한 수능 전형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형은 오히려 수능을 10% 정도밖에 안 올리고 네. 그다음에 학종 중심의 수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공정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대입 정책을 발표할 때 최종 공천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적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국민의 여론이 다시 한번 반영될 길을 차단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밀실합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완전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 그렇습니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가다 말았다. 신용만 낸 공정성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대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40%라고 하지만 아마 실제 현장에서 그 비율은 더 증가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시가 40%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는 50%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5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도가 아마 지금 반반 5대5 정도 그런 정도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에 정시 모집의 비중이 평균입니다. 네네. 20%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높이더라도 40% 이상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게 그 여론과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대입의 자율성이라 교육의 어떤 목적 그리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생각하면 그 현재의 그 어떤 퍼센티지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이미 작년에 그 어떤 국민적 혼란을 거쳐가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그 사상 어떤 유례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30%의 선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선을 맞추는 선에서 유지됐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는 현재의 어떤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지만 그러나 작년에 그 많은 혼란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0%를 나왔는데 그걸 또다시 뒤엎는 것. 차라리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은 입시제도라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그 정부의 그 어떤 급작스러운 발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2022학년도까지 30% 수준, 뭐 그 네. 이상 정도로 지난해는 얘기가 됐었던 거죠. 네네. 네. 그런데 10%포인트 정도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 그렇죠.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말이 10%지 네. 이게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10이라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설명하는 걸 보면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 있잖아요. 네네. 490명. 네네. 이들의 경우에는 39.6% 정도의 수능 정시 모집의 비중이 적당하다 이렇게 꼽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39.6%였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이번에 결정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네. 그 두 개의 안을 놓고 이렇게 양자택일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때 그 정치권에서도 되게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일화할 때도 작년에 정부가 결론이 어렵다라고 초기에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최종 해석은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들이 본인 입으로 30%가 국내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30% 선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작년의 뜻이 40%였다. 그 유기적인 어떤 그 늘 변하는 어떤 그 여론의 와중에서 몇 퍼센트를 정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갖다 작년에 유권
해석이 다르고 올해 유권 해석이 그렇게 다르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거는 전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30%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40%다라고 얘기하면 현장 교사들은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가당착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소 한 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선혜 교수님께서는 50% 이상으로 수능 정시 모집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전대원 대변인께서는 현행 상태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작년에 교육부가 밝힌 대로 3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룰의 문제라는 사실 확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정시를 4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1안 이것이 시민참여단 52.5%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그런 국민 여론도 절반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70% 이상이었고요. 그런 공론화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배반하고 교육부가 정시 수능 30% 이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낸 거죠. 그것은 국민이 낸 결론이 아니라 교육부가 낸 결론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결론이었죠. 차라리 작년에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최소한 아니면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과반수 의견대로 45% 이상이라도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국민의 공론에 따르지 않고 소수 특권 집단의 요구에 따랐기 때문에 다시 그 혼란과 갈등이 반복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1안과 2안의 그 차이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정부 공식 발표가 그 여론조사에 있었을 때 우리 얘기하는 그 오차범위 있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한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냈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작년에 결론이 이미 나왔고요. 정부 당국자도 30% 선으로 이미 국내 뜻이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에서요. 여론조사할 때는 여론조사의 예를 들면 오차 범위를 따지지만 이미 선발된 시민 참여단의 예를 들면 의사결정인데 그건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의 과반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결정된 과반수 의견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가 만들어낸 꼼수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죄송하지만 않았죠. 여론조사는 국민투표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갖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시민 참여단의 의표결 결과지 시민참여단은 대표를 가지고 아니었습니다. 있는 게 거기에 있어서 그 여론과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그 룰을 정해서 온 겁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룰에 대한 어떤 공정성, 룰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합의들을 깨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1학년부터 지금 막 바꾸겠다고 하고 3년 예고제도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고1이 지난 시점은 거의 40m를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0m를 달린 시점에서 거기에 참여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도 있고 수많은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룰의 어떤 기준들을 갖다 중간에 갑자기 바꾼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것은 기득권자의 입김이 가장 강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준수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그것을 교육부가 이미 자신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30%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바꾼다라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 앞으로 교육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 정책을 떠나서라도 정책이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이게 0.1%가 오르니까 옳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정책 결정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텐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30% 이상이 될지 아니면 40%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학종을 바탕으로 한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안선희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반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실제로 입시 지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예고제가 있고 작년에 공론화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그 예상되는 시스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어떤 반응도를 봤을 때 학종의 중요성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학부모 입시 설명에서도 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그 입시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1년이 가고 나서 룰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가 따라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바꿔버리면 학생들, 학부모들의 혼란을 지켜줘야 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될 교사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게 이번 교육부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이 100년제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네. 100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신입생한테 목소리고요. 얘기한 거는 최소한 지켜주고 나서 뭐를 바꿔줘야지. 좀 균형 있게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그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네. 비율의 변화는 제도가 아닙니다. 비율과 제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율의 변화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학의 입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경 요구를 누가 가했는가? 일부 집단이 가한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10월 31일 날 한국 사회학회 조사 문화일보 창간 특집으로 이런 조사에서 국민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10명 중 약 7명이 수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69.5%가 그렇게 평가하고요. 정시가 그렇다는 것이 21.2%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정시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다음에 수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고 그 현명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죠. 대학 정책도 교육 정책이고 교육 정책도 우리나라 정책의 일부라고 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부 소수 집단이 국민의 요구와 다르게, 국민 인식과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를 발생시킨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의 시간을 좀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서둘러서 제도 변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비율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육부가 지난 한 해 2018년도에 과오를 일부 수정한 거죠. 그러나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 왜? 기본적 국민의 요구와 비판은 어디에 집중돼 있냐? 수능 정시를 확대하라. 이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불공정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이 내재된 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을 축소하고 폐지하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수능을 10% 정도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유지한 것이 현재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종 중심의 불공정과 특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가담한 공정성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자소서라든지 교사 추천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과라든가 서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의 많은 원인을 제공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주관적인 정성평가입니다. 교사가 주관적 정성평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입학사정관 교수가 주관적인 정성평가에서 전형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주관성이 만나서 온갖 불공정과 특권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제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식에 변형을 요구하더라도 대학은 그런 대학의 선발 자율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학종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종 중심의 현행 수시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화된 불공정과 특권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공정성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가담한 공정성이고 신용만 내담한 그런 공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40% 이상을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 선발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20%가 있습니다. 20%를 뺀 나머지 40% 정도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학종 비율을 축소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통해서 학종의 변경을 요구하지만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육부와 그다음 진보 교육감 간의 밀실 합의다.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 자체를 발표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거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최종적인 제도를 변경시킬 그런 가능성마저 차단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학종을 바탕으로 한 수시 모집이 여전히 40% 정도가 유지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어떤 모델을 갖고 따라가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창의성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미 선진화된 나라에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린 거는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생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늘린 것이고 네. 우리의 실력의 테스트라는 것들이 과연 오지선다 시험으로 가능할 것이냐. 수능은 상당히 불공정성이 지금 드러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건 이것의 변별력, 신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제 늘 내고 나면은 아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냈더니 본토에 있는 영국에 사는 사람도 미국에 사는 사람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학생들의 실력은 오지선다에 극도로 적응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다는 이 사교육 현장에서 암기식, 외우기식 그리고 찍기식 교육이 발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학교보다는 학원 수업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교실이 붕괴될 수도 있다. 다시 말이죠.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계층은 사실은 상위권에 해당되는 얘기고 아직 학교 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것도 서울 안에 상위권 뭐 16개 대학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교육부가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도 참 안 좋은 감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정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학교에 의존을 해야 될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1970년대, 80년대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풀이식 교육. 저도 지금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 직전에 문제풀이, 밑줄 이런 발문이 나왔을 때는 답이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교육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교육기관의 경쟁력도 높을 뿐더러 다만 더 걱정인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와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하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사회 담당이시죠? 네. 저도 이제 사회 정치경제 담당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고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암기나 찍기 방식으로 쉽게 대응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교과서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찍기가 가능하고 그다음 암기식 교육과 대비가 가능하지만 수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집단이 어느 지역이 수능을 만약에 어느 학교가 수능 대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그 담당 교원이 과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교육청은 그 학교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이 개선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능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가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찍기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논술 수령 유형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만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수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 여기에서 보면은 정시 출신 학생들이 학종 출신 학생보다 무려 5점 이상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역량 부분에서도 정시 출신 학생들이 우수하다. 그리고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능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썩 만족스러운 공정성 강화 방안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30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대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대학은 바보가 아니고 교육 현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수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난도 문항은 정답률이 20% 이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틀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를 들어가고 그리고 수능을 실제로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능을 실제로 풀어보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학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역량을 측정하고 그것이 비례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대학에서 그것을 줄였을 리가 없죠. 우리는 전문가적 시선 그리고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어느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안선혜 교수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추가로. 기본적으로 수능의 공정성을 향한 한 걸음이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을 나아갔습니다. 아직 못 다간 그런 공정성이지만 대입의 공정성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능의 공정성, 수능의 확대를 통해서 대입 자체의 공정성을 위한 한 걸음 진전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대학 자체가 학종의 공정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철저한 노력이 있고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와 교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량 중심의 학업 성취가 얼마나 향상되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학교와 교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청이 좀 더 많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전체 고등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 국민들에게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포기하는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포기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국민들께서 학교에 교육 정책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역량 중심의 학업 성취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성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입제도와 관련된 토론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혜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전대원 실천교육 교사 모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물가는 면했지만 여전히 0%대 상승률입니다. 올해 1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1% 미칩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0.2% 올랐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선 건 7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0월엔 0%였습니다. 소폭이나마 지수를 끌어올린 건 김장 물가입니다. 특히 무와 배추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전년 동월비 일부 약간 상승한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하락세가 점차 완화돼서 반대로 물가는 일부 상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요금, 외식비도 한몫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는 1.5%, 서비스 물가도 1.7% 올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이너스 물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산물과 석유값이 지난해보다 낮아 생긴 일시적 현상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물가 흐름은 여전합니다. 올 초 시작된 0%대 상승률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를 뺀 물가, 즉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0.6%에 그쳤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구조적으로 약해져 생긴 경제 저혈압 현상이 아닌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물가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 다르죠. 먹거리를 포함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체감하는 것과 지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물가 지표에 반영하는 가중치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최근 17억 원에 거래된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비슷한 평수가 1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몇 달 만에 4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꾸준히 올랐으니 물가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물건값도 올랐고 그러니까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서민들이. 하지만 집값 자체는 물가 지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나 월세, 상가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집값에 비해 임대료는 아직 덜 오른 탓에 지표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지표와 체감의 거리가 가장 벌어진 건 식료품,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10만 원어치 사면은 사실 먹을 게 없어. 집에 가서 풀어놓으면 산 것도 없는데. 물가 지표에 반영하는 비율, 가중치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올해 값이 내린 쌀, 돼지고기는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만큼 물가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배추, 파는 값이 올랐지만 가중치가 낮아 영향이 덜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생필품 값이 비싼 것도 체감도를 끌어올린 원인입니다. 식료품, 옷 등 생활 물가 지수는 서울이 런던, 파리, 홍콩보다 높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처리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는 역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 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연속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예산 심사 과정도 멈춰선 상태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설 방침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유류품을 압수한 검찰은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는 원칙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신뢰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하면서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다며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 대행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인 2021년에는 하위 70%까지로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첫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세 번째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튀니지에서 관광버스가 절벽에서 떨어져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튀니지 북부 지역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43명 중 2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의 나이는 20대와 30대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단체로 늦가을 여행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튀니지의 도로는 노후되고 위험 요소가 많아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걸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도 관광버스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관광객 50명을 태운 버스가 산길을 달리던 중 4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2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로가 많은 데다가 낙석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프랑스 남부 홍수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활동을 벌이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교신이 끊긴 건데요. 다음 날 새벽 추락한 헬기의 잔해와 함께 타고 있던 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데요.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에 홍수가 나면서 주민 2명이 숨지고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제28호 태풍 간무리의 상륙이 임박한 필리핀에서 20만 명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최대 풍속 시속 120km의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에 수도 마닐라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이 포함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20만 명의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현지 시간 3일 오전부터 밤까지 일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게임의 일부 경기도 취소됐는데요. 강력한 태풍의 상륙 소식에 필리핀 재난관리당국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해변을 뒤덮은 거품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놉니다. 인도 남부의 한 해안가의 모습인데요. 모래사장을 집어삼킨 하얀 거품의 정체는 고농도 인산염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입니다. 최근 폭우로 불어난 물에 폐수가 더해지고 이 물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악취가 나는 거품이 만들어진 건데요. 현지 한 전문가는 이 거품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까? 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추위가 무척 강한데요. 이렇게 어제와 비교해서 영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파주와 철원 등 중북부 지역에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이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지만 이마저도 영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지방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네.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이렇게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약하게 강수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많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차차 강수구역이 확대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 소식 그리고 눈 소식이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은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눈의 양도 비교적 많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1에서 5cm 가까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보를 했을 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금요일까지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아침 추위 조금씩 더 강해지면서 서울의 경우도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중부지방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력을 빼가고 있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가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인재를 집중적으로 뺏어가는 분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중국은 인재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시하면서 한국 인재를 집중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한국 인재 빼가기의 업종으로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항공 등을 꼽았습니다.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ATL은 지난 7월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면서 한국 인재에게 기존 연봉의 3, 4배를 제시했습니다. 또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아디도 연봉 외에 자동차와 숙소 등의 조건을 제공하며 한국 인재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술 침해와 인재 유출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혼란을 틈타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 전문 인력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튜브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일반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유튜브 CEO 수전 워치츠키가 미국 CBS에 60분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린이 전용 유튜브 키즈가 아닌 일반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치츠키 CEO는 또 자신의 아이들이 유튜브 키즈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는 무엇이든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에 유튜브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억 7천만 달러, 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유는 유튜브가 표적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 석유 단속을 벌였는데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차량에 직접 경유 대신에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사단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또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이 연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박았지만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것도 이번 연말까지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은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는 여전히 남북 간의 쟁점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일단 오늘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받아가고 쓰지 않는 방위비, 그러니까 방위비 미 집행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조 원이나 쌓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 쓰지 않은 것이 두 곳에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정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 예산에 잡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쓰지 않은 것들은 그해 쓰지 않은 것들은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금 쌓여 있고요. 또 이미 또 미국에 넘어가 있는 돈 중에서도 쓰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쳐서 지금 상당 부분 되고 있는 건데 뭐 이것이 저희들이 카드로 쓰고 협상의 어떤 말을 협상 카드 쓰겠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뭐 협상 카드 측면을 넘어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것이 10차의 방위비 지금 이제 이게 다음 10번의 방위 분담의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상당 부분 오래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무슨 협상 카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서 꼭 써야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예.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오랜 그 방위비 분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이 뭐 전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오래 전에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사실 이자를 부풀리는 이런 일들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사용 금액이라든가 또 전용 문제들은 좀 하나하나 짚고 가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방위 분담이 갖고 있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올해 1조 300억 원 정도의 우리 분담금을 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5배 이상 올려라,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 변함없겠죠? 사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현재 우리로 치면 5조에서 6조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어떤 뭐랄까요 협상 방식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작년 2018년에 나왔던 국방백서를 보면 국방백서에 우리가 약 한 5조 한 4천 정도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는 한 1조 정도, 작년에 이제 9천억이었지만요, 한 1조 정도를 쓰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간접적으로 네. 예, 쓰고 있는 돈까지 합치면 실제 5조 이상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작년에 우리가 치고 나온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협상 방식으로 또 물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이제 추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률입니다. 사실은요. 금액보다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위비 분담률 자체가 50%가 넘지 않고 한 40몇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미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실제 쓰는 돈 이상으로 5조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에서는 그러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5조 6조다라고 하면 이미 또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50%가 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작년에 우리가 들고 나왔던 이 국방백서에 담았던 우리 직간접적인 어떤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내용 자체에 대한 미국이 상당히 정교한 어떤 협상안을 갖고 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우리가 이 협상안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에 대한 5조 6조가 아니라 왜 미국이 이런 5조 6조를 가지고 나왔을까에 대한 또 면밀한 좀 전략적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시한을 이제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12월 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계훈련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신년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뭐 12월까지 연말을 뒀지만 이미 북한은 어떤 대미에 관련된 어떤 방향을 이미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스톡홀름에가 단순히 어떤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어떤 뭐랄까요? 시작점이 아니라 북한한테는 미국의 어떤 변화 가능성, 탄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로부터 열흘 정도 있은 후에 10월 중순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금강산이라든가 우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히 어떤 경직된 북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1월 1일 내년 뭐 1월 1일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북한이 말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상당히 전환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좀 이제 향후 북미 간의 어떤 협상 가능성은 많이 닫혀 있고 조금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변화보다는 미국의 어떤 변화 또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변화가 미국 쪽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협상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철거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수용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면서 남북 간의 협상에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금강산의 문제가 지금 닥치더라도 금강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금강산 문제에 이런 해결을 못하더라도 차후 다음에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의 판짜기라죠. 새틀짜기를 위한 어떤 고리를 걸고 가겠다는 대단한 어떤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구 자체가 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남북 간에 가져야 되는 어떤 협상, 이 어떤 대화의 고리 이런 것들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리를 걸고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동해 관광 특구 개발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에 투자를 하는 방안,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미 금강산을 시작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재 국면 때문에 금강산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이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제재 문제에 또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불가능한 어떤 제한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제한보다는 현재 어떤 금강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남북 관계 새 판을 짜는 것이 좋지 너무 과도한 나가서 그 미래의 무슨 제재를 넘어선 현 국면을 넘어선 투자라든가 뭐 개발 참여 이런 것들을 너무 앞장 세우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한테 과도한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희망 고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능 성적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유출됐습니다. 수능 시험이 도입되고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거죠. 3시간 반 동안 3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성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저께 밤 자정 무렵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수능 성적 발표가 올랐습니다. 성적 발표는 내일 오전인데 교육평가원 사이트가 뚫린 겁니다. 첫 접속 기록은 밤 9시 56분. 1시간 뒤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성적 인증이 올라오고 11시쯤엔 확인 방법까지 퍼져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인증글이 쏟아집니다. 어제 새벽 1시 32분까지 접속이 이어졌고 33분엔 서비스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 등급컷과 표준 점수를 예측한 글이 밤새 잇따랐습니다. 평가원은 3시간 반 동안 312명이 성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이 성적 자료를 미리 올려놓고 시스템을 점검 중인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2019학년도 성적 확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코드를 2020년으로 바꾸면 올해 성적이 나왔습니다. 모두 지난해 수능을 봤던 수험생들이었습니다. 평가원은 예정대로 내일 오전에 성적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접속 사실이 확인된 312명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다만 업무 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지는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년 뒤인 2028년까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고 네. 또 뭐 공무원 연금 등의 개혁으로까지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사회보험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게 올해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이어져 온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네. 개혁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8대 사회보험, 이건 이제 공적 부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4대 연금만 먼저 따로 떼어놓고 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이제 4개를 4대 보험이라 4대 연금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다가 4가지 보험을 더 더하죠. 건강보험, 네. 또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보험, 요양보험. 그래서 이거를 8대 사회보험이다. 큰 틀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이제 지출할 내역이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0년 단위 추계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28년에는요. 매년 정부가 이 8대 사회보험의 부족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재정으로 연간 27조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걸 뭐 내후년 혹은 5년 뒤에 하게 되면 이대로만 간다면 개혁 없이 이게 매년 27조가 아니라 뭐 30조, 35조를 쏟아부어야 될 그럴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번 모여서 몇몇 보험에 대해서 몇몇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 8대 보험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립금이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5년 뒤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충격을 받으실 네. 수가 있죠. 적립금 건강보험이 한때 뭐 20조 원까지 쌓여 있다라고 하고 건강보험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에는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실질적으로 이 급격한 노령화 때문에 급속도로 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요. 작년에 첫 적자가 났고 뭐 올해는 3조 원 이상, 4조 원대 적자고 이런 적자폭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본단 측은 일단은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이 거의 20%까지는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뭐 관례상으로 정부가 한 15%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법대로 뭐 20%까지 지원하게 되면 2024년에 뭐 적립금 고갈 이런 것들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하고는 있지만 네. 그게 안 되려면 이제 건강보험료율은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항상 불안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고갈 시기가 지난해보다 좀 더 빨라졌어요. 네, 국민연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갈 시점인데요. 한 10년 전쯤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60년대쯤으로 이제 추계가 됐다가 2058년 됐다가 57년 됐다가 이제 이번에 가장 최근 버전이 205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갈에 대한 예상 추계들이 자꾸만 앞당겨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층은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추이를 일단 보면은 빠르게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40년대까지가 되면 뭐 1,000조, 1,500조 이상 되면서 급격하게 국민연금이 늘어나다가 이후부터 급속도로 소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한 20대층은 나중에는 거의 급여의 30% 정도는 보험료로 내야 수급이 가능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개혁을 해야 된다면 역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래서 이제 현 정부도 뭐 여러 가지 4가지 한 2가지 한 뭐 계속해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고 난 받는 시기를 늦추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셉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뭐 워낙 지금도 적자가 커서 뭐 네. 개혁 요구는 더 커질 것 같고 네. 산재보험은 유일하게 흑자를 낸 이유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뭐 큰 걱정이 없는 게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에 있어서 우리의 여타 건강보험과는 또 달리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이랑 기타 보험과 달리 무한히 이제 수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에 따른 보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큰 걱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이제 인상을 할 때 함에 있어서 기타 건강보험료율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게 저항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있어서 그래서 네. 현재 좀 뭐 적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계속 보험료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이 2가지 정도는 큰 문제가 없고 가장 걱정은 지금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거는 뭐 2022년에 바로 뭐 고갈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앞당긴 것은 역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형사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새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첫 사례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사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동부지방검찰청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으로 검찰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훈령에 따른 첫 심의위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은 심의위를 거쳐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위원 절반 이상이 공개에 동의해야 하고 공개 범위 역시 토론을 거쳐 결정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검찰이 아닌 전문 공보관이 내용을 넘겨받아 언론에 배포합니다.
동부지검은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위원 2명 등 5명이 모여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 공보자료 외에는 검찰 내부 취재가 사실상 막히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김보경 선수가 2019년 K리그 1부 리그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J리그에서 임대된 김보경은 올 시즌 35경기에서 13골, 도움 9개를 기록하며 울산이 2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독상은 최종전에서 역전 우승한 전북현대의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어제 셀러리캡을 제외한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제도 개선안을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셀러리캡은 팀 소속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수협회 이대호 회장은 KBO가 셀러리캡에 관해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KBO에 보충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수의 자격 요건이 낮아지고 외국인 선수 기용 폭도 확대됩니다. 하루 만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특히 중북부 지역에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곳곳 눈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비가 계속되겠는데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5cm로 상당한 양이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5도, 광주와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5도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중강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처리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었는데 올해도 결국 국회는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도 영향을 받아서 멈춰섰는데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차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위비 미집행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받아간 뒤에 쓰지 않은 방위비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설 방침입니다. 공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